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강희용 한양대 겸임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정 개원일을 하루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뭐 최근 30년 이내에 가장 그래도 빨리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성윤명커가 마지막에 이제 협치의 불씨를 좀 살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좀 더 뭐 다시 평가를 하더라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30년 이래로 가장 빨리 어쨌든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난 19대, 18대, 17대 국회까지 쭉 들여다보면 보통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나 이제 그 개원이 되거든요. 한 달, 두 달은 기다려야 되는 거의 관례처럼 통상 되어 왔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번엔 그동안에 이제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되면서 협치라고 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었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이 이제 세 당이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 마지막 5월 때까지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사실 국회법 파동이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좀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 협치가 예. 대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사실 어제 이제 서청원 8선 이제 의원께서 전격적으로 양보를 하시면서 실타래를 풀어놓게 되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또 되짚어 보면은 이게 원래 정진석 원내대표도 처음에 이제 그 원내대표 되시고 나서 우리가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일당의 지위를 더불어민주당의 지위를 인정하겠다라는 그렇죠. 투로 얘기를 했고 서청원 의원도 당시에는 내가 의장이고 다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실 국회법 파동 이후에 이제 의장을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면서 사실 그동안 꼬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양보라기보다는 이제 남의 보따리 자기네 집에 갖고 들어갔다가 예. 다시 꺼내놓은 것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장을 꺼내놓고 그 뭐 법사위라든가 주요 상임위들. 주요 상임위들을 다 가져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명분이냐 실리냐 싸움이 또 여야 간에 이제 평가가 또 엇갈리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내놓는다 해놨다가 꼬이게 만들었고 푸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좀 3당이라서 사실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좀 마무리가 잘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3당이라서 이번에 타결이 빨리 됐습니다. 그랬나 박지원 보네요.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만에 하나 의장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은 아마 복당을 서둘러서 제1당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예. 근데 새누리당이 지금 복당 문제를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예. 1당으로 가겠다는. 물론 뭐 서청원 8선 의원께서 의장직을 안 해도 좋다는 그런 결단을 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부담을 덜고 네. 협상에 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국회의장을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그거보다 협상 전략으로 네. 그렇게 끌고 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16대 국회 때 17일 걸려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상임위까지 완성이 되면은 13일 정도 걸리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역대 국회상 가장 빠른 그런 원구성 협상 타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그런 관심이나 네. 대내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 이상 끌었다가는 그렇지 않도록 갈수록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도 큰 부담을 가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속보가 벌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국회 부의장 후보의 박주선 의원을 벌써 이제 좀 의견을 모았네요. 이제 조금 이따 잠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국회의장과 부의장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서로 올리게 되면 조금 이따 오후에 2시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국민의당 국회 부의장 후보의 박주선 의원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먼저 전해드리면서요. 국회의장은 결국 더민주가 맡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알짜배기는 새누리당이 도로 다 챙겨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일부는 알짜배기 다 뺏긴 거 아니냐, 손해본 장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거든요. 내용 면에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우상호 원내대표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좀 서운해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 예. 사실 우상호 원내대표 체제에서 1차적으로 이제 방점을 찍었던 거는 경제 상임위입니다. 네. 사실 지난 총선도 경제국회,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사실 일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뿐만 아니라 이제 기재위랑 정무위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 부분이 그렇죠. 제일 핵심이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방위는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방송통신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미방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와 운영위 그다음에 기재위와 정무위 그다음에 심지어 미방위 그러니까 핵심 상임위 5개가 다
사실 새누리당이 가져간 꼴이 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결위 하나 갖고 왔는데 사실 네.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부의가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예결위 정도는 저도 무방하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걸 예결위에서 뭐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상임위 내에서는 사실상 완패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국회의장을 갖고 오고 조속한 원구성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찾아낸 건데 예, 예. 어제 사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구성을 우리가 제때 하지 못함으로 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국회가 아무 일을 못하고 있다는 예.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 네. 즉 뭐냐면 당장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원을 구성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보였다는 점, 그래서 통 크게 양보했다라는 점들을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어떻게 좀 보세요? 원래 처음에 원구성 협상을 할 때 그 여당은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예결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법사위를 이제 의장직하고 바꾸면서 여기까지 갔는데 야당도 그랬어요. 이 운영위, 정보위, 국방위 예결위 중에서 하나는 꼭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데 예결위는 가져왔습니다. 예결위는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통상위 같은 그런 중요한 상임위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직을 일당이 일단 가져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걸 가져오면서 상임위 한두 개 전략적으로 양보한 것은 결코 이런 게임이 아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에 그 새천년민주당이 의석수가 그 당시 적었습니다만은 신한국당인가 이쪽보다 의장직을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물론 이제 제1당입니다만 야당이 국회의장직을 일단 가져간 거는 큰 성과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것을 예. 뭐 결코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평가는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요. 그럼 어쨌든 국회의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4파전 아니겠습니까?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출마하겠다 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4파전으로 굳어졌는데 4파전 속에 2강 이야기다 뭐 이런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분이 지금 출마한 상황에서 문희상, 정세균, 이석현 의원 또 박병석 의원 이렇게 지금 출마한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이강 구도에서 네. 진짜 이거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정도이고요. 네. 그다음 두 분이 또 공이 또 육선이시고 예. 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지도급 지도자적 위치를 많이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막상막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을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거를 명예롭게 퇴진하겠다라는 것을 내거셨고 네. 정세균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서 의회에 그동안에 침해되었던 독립성들을 확실하게 세우는 네. 일종의 에이스론을 이제 내걸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초선들과 뭐 특정 계파의 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일차적으로는 초선 의원들의 어떤 계파에 물들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 속에서 그게 크게 좀 좌우할 것 같다. 이게 네.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한 표라도 더 받으면 어쨌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 이 당내 경선, 국회의장에 대한 당내 경선을 두고 이제 뭐 결선 투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도 좀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예. 그 당규 해석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최다 득표자,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최다 득표자가 후보가 되고 그분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2시에 이제 선출되는 걸로 네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인 얘기만 해주시는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 혹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 범친노죠. 그런 좌장 역할을 해온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네. 물론 뭐 정세균 의원께서도 범친노에 가까 외곽에서 친노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직적인 표는 그동안에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리고 정세균 전 대표께서도 물론 뭐 종로에서 당선되는 전국적인 상징성 야당의 그렇죠. 그런 역할론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연장자고 문희상 의원께서 또 가장 또 여러 의원들을 잘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마청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경륜과 여러 가지 틀이 돼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게 보면 11시에 선거가 하지 않습니까? 네. 11시에 좀 선거를 하면 한 30분쯤이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저희 뉴스 말미에 아마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당내 이제 주류인 친노 친문의 표심이 누구를 향하느냐, 또 그다음에 한 57명 정도 되는 초선 의원들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의장 그 후보들로 나서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 초선 의원들 표심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동안? 뭐 이제 저기 네 분들이 진짜 아주 열성적으로 다니시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표를 이제 구애를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았거든요. 초선 의원들 일부는 예. 거의 뭐 스토킹 당하는 느낌으로 쫓아오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네 분,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5분이었죠. 그렇죠. 뭐 네 분이 계속 이제 한 사람만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접근을 하셨고 예. 또 많이 또 자기의 어떤 그 정견 발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일상적으로 정견 발표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초선 의원들도 우리 당이 가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직을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한 어떤 뭐 연이라든가 뭐 학연, 지연 이런 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분이 합당한 인물로서 우리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일차적인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초선 의원들도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또래또래 모여가지고 예. 그런 판단들과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이제 판단들을 좀 최종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뭐 개별 접촉하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면요? 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일반 공직선거에서도 이제 어떤 개별 호별 방문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호별 방문을 사실 막 하게 되는 것들은 예, 물론 예. 이제 그 후보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입장들 충분히 알겠지만 실제로 그런 과정들이 좀 자칫 좀 과열 경쟁으로 이제 엇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다 그 정도의 인품과 이거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엉뚱한 방향으로 과열 경쟁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네. 말 그대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서 국회 위상에 대한 고민을 좀 알릴 수 있는 좀 적절한 통로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게 원 협상이 조금 지연되면서 국회의장이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요. 이 상황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어떤 의장으로서의 어떤 알릴 자신의 수 있는. 포부 네.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도적으로 향후에 좀 개선돼야 될 점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국회의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가호호 쫓아다니고 붓글씨로 써서 편지 쓰고 손편지 보내고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뭐 진정성을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리고 한국 정치 문화의 그런 뭐 특성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국회의장을 하면서 이 초선 의원이나 123명이라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일당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의 역량이라든지 또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이 정당 정치 문화 또 전체적인 국회의 틀 대정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라리 그 손편지 정도 써가지고 네. 이렇게 알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물론 뭐 붓글씨 쓰고 뭐 꽃을 주고 이런 것도 정감은 갑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제 한국 정치가 지금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앞으로의 정책 비전이라든지 예. 당과 국회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예.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따 11시쯤에 이제 투표를 해서 11시 반쯤 뉴스 말미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회 부의장도 새누리당에서 한석, 국민의당에서 한석. 국민의당은 어쨌든 박주선 의원이 지금 추천이 된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뭐 결과 나온 대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청와대 개편 소식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달 15일에 이미 한 차례가 청와대 개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차례가 한 20일 만에 이루어진 건데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하세요?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이 이제 다시 바뀌었고요. 예. 나머지 2개 수석 자리가 바뀌었는데 핵심은 이제 정무수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정무수석 그 현기환 수석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 거기에 따른 면책,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총선 참패를 청와대에 연결시켜주는 고리라고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한 2달 정도의 텀을 두고 이제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앞에
뭐 이제 한 달 전에 한 부분과 좀 다른 측면이 이제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김재원 수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도 좀 다시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가령 이제 진짜 그 현기환 수석보다는 오리지널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다시 온 게 된 거죠. 네네. 그 점은 이제 총선 실패 이후에 어떤 청와대 어떤 국정 운영 기조라든가 이런 것에 변화 없이 더 다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사실상 보여주는 것이고 네. 청와대가 이후에 새누리당, 그러니까 그 국회와 새누리당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권력 뉴스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느냐. 예. 이건 거꾸로 뭐냐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야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진 거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환영한다 이런 입장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좀 소통 면에서 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현기환 수석에 대한 좀 질책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현기환 수석이 특히 뭐 여러 가지 또 자질구레한 실수도 많이 했었고 네, 네. 그 과정에서 특히 국회법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주도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교체는 환영을 한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새로 김재원 수석에 대해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예.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좀 더 지켜보겠다. 좀 막 이제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 뭐 질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예. 그런 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환영의 표가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재원 수석을 반긴다기보다는 현기환 수석의 교체를 좀 환영한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어요? 어제 그 개편에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이제 현기환 정무수석 11개월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사건인데 야당이 좀 좋아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네. 그 그런- 과연 대통령의 의중인가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예. 조금 더 포용력이 있고 대통령의 뜻도 전달하지만 야당의 뜻도 일방통행 쌍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는 조금 함량 있는 정무수석이 어떻겠느냐 예.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김재원 전 의원은 과거 대통령의 또 정무특보를 하면서 대통령이 복심이기도 하고 네. 또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여야 간의 그 원활한 그 인간관계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기환 정무수석보다는 정무 역량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야 협치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 네. 김재원 수석의 그런 능력을 한번 믿어보는 거고요. 또 여권을 좀 장악해가면서 좀 정치권에서 광폭 행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전임 네.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가 저 박 대통령 재임 기간 3년 3개월 동안에 5번째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지금 대국회 또 대야 이런 그 정치력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렛대 역할을 잘 못 활용한 측면이 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좀 정무수석을 임명하는 데 좀 중량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임명이 됐어요. 정무수석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자리 아니면 청와대 수석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은 외교관 출신도 임명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협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여성도 임명하고 이러면서 좀 그동안에 좀 불만족스러운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이번에는 한번 좀 바꿔보자. 그래서 김재원 정무수석 임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사실 이제 조윤선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승민 파동으로 이제 그만두게 됐고 그렇죠.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고 있다가 기용된 게 이제 현기환 수석이고요. 현기환 수석도 결국에는 또 국회법 파동.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음으로 해서 즉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나치게 국회의 어떤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거부하고 이러면서 사실 정무수석이 상당히 부담이 큰 자리가 되어버렸던 건 말이죠. 예. 그래서 당청 관계에서 제대로 풀지 못하는 부분들이 누가 못 푸는 거냐 결국 네. 대통령이 아량으로 대통령이 관용으로 이 문제를 헤아리지 못하고 정당한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예. 사실상 김재원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실패한 정무특보 체제의 일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한 정무특보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정무수석 체제에서도 정무특보를 두면서 운영을 해왔지만 정무특보제를 폐지했단 말이죠. 폐지하고 다시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모셔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정무수석이라는 자리에서 김재원 수석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예. 즉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그 임기 후반기를 관철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 있어서는 엄청난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듭 그
대통령의 어떤 그 당청 관계에 대한 기조, 국정 운영에 대한 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기현 수석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했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회전문 인사다 이렇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게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 고향이 경북 군인가요? 군이죠. 의성이죠. 의성, 경북 그렇지. 의성. 군이 의성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성이었는데 공교롭게도요. 지난달 15일 날 그 개편됐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충북 인사들이 좀 굉장히 많다. 충청도 인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는 TK와 충청 인사가 많아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대선 벌써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 차관급 인사를 하는데 그거는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사실은 뭐 저 일반 부처 차관급이 뭐 그렇게 정무적인 의미가 크진 않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뭐 저 농림 환경 그쪽에 그 저 부처 차관급들이 아마 충청도 출신을 알고 있는데 예, 예. 뭐 그런 일반 정책 부처 이런데 차관급이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그거 같죠. 물론 청와대 수석은 좀 의미가 있고. 네. 그러나 이제 김재원 정무수석이 이번에 임명된 거는 왜 의미가 있냐면요. 물론 TK 출신이라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강석훈 지금 경제수석입니까? 안종범 네. 정책수석, 그다음에 고용복지수석 등이 이제 친박이 좀 팀이 좀 다시 짜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좀 대통령의 의중을 잘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 TK라는 지역은 앞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최경환 당대표 출마설 있는 최경환 의원도 왜 그 지역을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재원 수석이 경북 우석 출신이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죠. 예. 앞으로 전당대회 구도라든지 향후 이제 대권 플랜에 있어서 역할이 있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권의 어떤 정권의 기반, 그러니까 지역적 기반이 TK죠. TK고 이제 충청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재풀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TK와 충청론의 이제 기반에서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맞물리는 게 사실 반기문 대망론이 이제 충청 TK 이 대망론과 좀 맞물려서 그렇게 해석이 됐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근원 쪽으로 좀 정치적 그 기반 자체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내년 대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한다면 좀 지역 탕평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가령 뭐 호남 홀대론이라든가 이런 이 권력으로부터 그 계속 소외되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써서 기용을 하고 이 국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인사가 좀 아쉽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라도 탕평을 위해서 다른 네. 지역과 좀 배분해서 강원이나 호남 뭐 이런 네. 쪽도 이제 좀 관심을 못 받는 지역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들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기현 수석과 함께 실세 수석으로 불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유임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좀 모으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권 말기로 들어가면서 네. 민정수석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그렇죠.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오보연합이란 이런 사건들을 대처하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점에서 민정수석을 갑자기 교체한다는 거는 좀 임기 20개월 남겨놓고 자칫 잘못하면 좀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을 받겠다. 네. 대통령 이런 좀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까지 일 처리를 깔끔하게 비교적 잘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네. 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의 신임 아주 뭐 사심 없이 일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 출석도 안 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뒤에서 사실 이제 최근에 검사 장급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법조 비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공공연하게 이제 배우 혹은 이제 책임설이 이제 그 제기되는 나오는 상황이죠. 분인데 이번에 사실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 검찰에 대한 장악을 그대로 가져가겠다. 예. 이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이제 특히나 이 집권 후반기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사정정국을 유도하거나 그다음에 이후에 지금 사실 공선법으로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갖고 한 100여 명 이상이 사실 기소된 상태거든요. 예. 현재 그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요. 예. 그래서 그런 수사에 대한 총괄 이런 것도 좀 사실 의혹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재원 수석을 임명한 기조와 같다. 네, 즉, 네. 한 점의 권력 누수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예, 예. 이런 의지를 강건하게 보여준 것이다. 네,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번에 이렇게 그 차관급 인사도 좀 있긴 있었지만은 수석 비서관도 있었고 개각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는 이제 뭐 취임과 함께 동시에 시작한 장관들도 한 두어 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향후 추가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보통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거에 개각 시점을 보면 여름 휴가 끝나고 할 확률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 이번에도 이제 여름 휴가 마치고 할 텐데 지금 더군다나 맞물려 있는 사안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서 정무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 이 문제하고 함께 지금 거론되는 최장수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할 것 같다. 오병세 장관이라고 하는 윤병세 예. 외교부 장관. 예, 예. 물론 여기도 지금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북 정책을 압박하고 미국과의 공조 강화 체제로 가고 있는 외교 노선을 꾸준히 지난 4년 동안 해온 장관이기 때문에 과연 바뀔까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교체선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장수 장관을 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부 환경부 장관 예. 이 정도는 바꿔야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 개편이 있으면 후속타로 내각도 일부 개편하는 것이 흐름상 맞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너무 또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계속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흐름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그 차관들만 좀 일단은 바꾸고 장관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혀 손을 쓰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듯이 이제 청와대 수석 교체 이후에 사실 장관 교체 이게 일종의 인적 쇄신을 통해 가지고 국정의 어떤 분위기를 반전하고 네.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서로 일신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는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장관을 새로 바꾸기에는 또 이 현 정부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인사청문회 여소야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에 이제 임기 초반에 했던 대형의 인사참사들이 많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만약 인사청문회 하다가 또 적당한 사람이 못 나오고 여러 가지 또 검증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대통령의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관 교체보다는 차관들만 교체하고 예. 수석들 교체하고 즉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사람들만 교체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적정하게 어떤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쇄신, 국정 일신하는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차관 인사 정도만 하고 향후 개각 문제는 당분간 급하게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희용 한양대 겸임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